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좀 정신이 없는데 지금도 회의를 하나 하고 와가지고 헐레벌떡 왔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면 지난 사전제약 때 저희가 CRF 시작을 했고 CRF 계약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쭉 살펴봤던 것 같아요. CRF 계약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그리고 복합적인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그런 조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소유권 유보나 하한어음 치결 제도 그리고 선화증권을 이용한 어떤 그 CIF만의 간행과 간섭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특이점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쭉 했었습니다. 사전제약 강의에서. 자, 그러면 이제 볼 내용은 매도인의 의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선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FOB하고 똑같죠? 이 부분이 FOB랑 똑같은 부분인데 그 계약의 약정품을 선적하거나 인커텀스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미 선적된 물품을 구입하거나 조달하거나, 그러니까 선적을 자기가 시켜도 된다는 얘기이고, 이미 선적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 준비한 물품을 구매를 해서 그것을 매수인에게 인도해도 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선적된 물품을, 선적을 자기가 했든 남이 한 걸 구매해서 주던 그렇게 된 어떤 적절한 선화증권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선적을 자기가 하든 남이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품을 매수인이 목적지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게 더 중요한 계약이 CIF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FOB도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그건 전제가 되어 있었죠. 원래는 FOB에서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편의상 매수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임을 받아서 매도인이 일종의 서비스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고, CIF에서는 매도인 본인이 운송계약 체결의 어떤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된 인도 장소부터 목적항, 그 목적항 내에 어떤 지점이 합의되어 있으면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비용은 FOB의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말이 단서 조항으로 달려 있었어요. 어떤 조항?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FOB의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일종의 서비스처럼 체결할 수 있었는데, CIF는 자신의 비용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게 큰 차이죠. 자, 선적 및 충당. 선적 행위가 충당이라고 바라볼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선적 그 자체는 충당을 하기 위한 어떤 추정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불특정물을 특정물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에게 이게 내가 너에게 소유권을 넘기고자 하는 그 물건이란 것을 통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통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 충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일종의 충당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물을 특정물화하고 어떤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CIF의 경우에는 이것이 현실 인도가 아니라 서류를 통한 그 상징적 인도이기 때문에 선적 그 자체가 충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추정적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그래서 어떤 그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판례도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물품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충당할 물품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불특정물을 특정시키고 선적하는 것으로 계약상 충당되었다고 보는데, 이건 추정적인 거다. 선적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계약에 충당된 것은 아니다. 선적만으로는 충당으로 볼 수 없고, 그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매매 계약에서 적절하게 충당의 통지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충당의 통지를 할 때까지는 충당이 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적을 통해서 준비된 물품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어떤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알리고 통지하고 서류 넘겨주는 그런 의미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선적과 충당에 대해서 살펴봤고, 선적이 그렇게 중요한 법적 계약적 행위로서 중요하다가 아니다를 설명을 했는데, 선적 시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선적 시기와 관련해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보통 컨디션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이것을 선적 시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인컨텀스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약정 일자 또는 약정 기간 내에, 약정 일자라 하면 몇 월 며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약정된 기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6월 10일부터 6월 30일 하면 10일부터 그 30일까지 약 20여일의 기간 중에 단 어떤 특정한 기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정된 날짜든 약정된 기간이든 간섭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선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약정 기간보다 이전의 선적, 이걸 이제 조기 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적하는 것, 딜레이죠. 지연 선적하는 것은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왜? 이것이 조건이고, 선적 일자가 달려지면 당연히 하물이 목적지, 목적항에 도착하는 게 늦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판매 기회를 상실한다거나 아니면 물품의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거나 하는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조건으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정된 선적 기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관례적인 간섭적인 기간 내에 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적이 6월 10일부터 30일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날짜를 선적할지는 매도인의 선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적 기간 내에 그 어떤 선적 시기를, 계약상의 선적 시기를 준수했느냐의 여부는 선화증권에 적혀 있는 날짜, 여기 선화증권의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가 한자라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날짜를 적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BL 데이트가 있어요. 선화증권이 발행됐거나 아니면 온보드 노테이션, 그러니까 선적에 대한 부기를 했다거나 해서 날짜가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매도인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 선적 장소 또한 컨디션입니다. 중요하게 지켜져야 돼요. 어느 항구에서 선적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적항이나 목적항, 뒤에서도 목적항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국제 물품 매매에 있어서 그 물품의 뭐 품질하고도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지만 뭐랑 또 연계되냐면, 선적항이나 목적항이 달라지면 보험 계약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선적항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컨디션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정 선적항을 바꿔야 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랑 어느 정도 합의를 하든지 사전에 합의를 하든지 하는 행위들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선적항하고 목적항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이를 지 맘대로 가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 23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통상적 또는 간섭적 항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다니는 길로 다닌다는 뜻이에요. 배들이 주로 다니는 길로 다녀야 된다. 운송이 무슨 지금 어디 위대한 항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 늘 다니는 길들이 있어. 해적이 들끓는 위험한 바다. 위험한 바다를 찾아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만화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고, 배들 상선은 해적도 없고, 그리고 안전하고, 계절적 영향도 적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경제적 항로로 다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 가는데, 그 어떤 기름 사용이나 어떤 시간을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최단 루트. 최단 루트인데 위험하면 고기를 회피해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실무상 상업적인 항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계약법적으로
뭐 통상의 항로를 정해야 된다, 상업적 항로를 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 항로 자체를 결정하고 선정하는 것 자체가 운송인의 어떤 영업에, 운송인의 어떤 업무의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운송인이 어떤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뭐 운송인이 사보타지 하거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면 뭐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간섭적인. 왜냐하면 운송인들이 운송을 함에 있어서 다른 운송인과 다르게 별달리 특별한 항로로 갈 일이 없죠. 다들 많이 다니는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항로를 선택해서 운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목적항, 선적항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만 목적항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특히 CIF의 뒤에 장소가 적히는데 CIF가 원칙적으로 뒤에 적히는 장소가 목적항이 적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항은 반드시 정해져야 되고 분명히 사전에 합의하에 지정된 목적항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정된 목적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비용과 운임이죠.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적 통지. 이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물품을 준비를 해가지고 선적을 하고 운송계약을 수배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매도인의 업무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알지 못해요. 매수인은 물품이 도착하면 받아야 되는데 언제 도착하는지, 어느 항구, 어느 부두로 도착하는지, 어떤 배에 실려 오는지 이런 것들을 매수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다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업무를 하면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다 알려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야 받을 준비를 하잖아. 그렇겠죠? 그래서 그 필요한 통지를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선적 통지, shipping advice 혹은 노티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충당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충당의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배에 너한테 보내는 화물 뭐를 실어서 보낸다 라고 한 게 충당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IF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계약 내용대로 선적을 하고 매수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선적을 하는데 그냥 주면 안 되고 선적 서류를 줘야 되죠. 왜? 상징적 인도라며. 상징적 인도라며. 그래서 이 서류를 넘겨주는 게 중요하고 그 서류가 어떤 서류이냐가 중요한데 그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이죠. 그런데 그 선화증권이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지시식 선화증권, 그것이 매도인 지시식이든 아니면 은행 지시식이든 지시식 선화증권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지시식 선화증권을 사용해서 양육항, 도착항, 목적항에 도착을 해서 물품을 물리적으로 매도인 또는 뭐 그들의 대리인 통해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선화증권을 이전시켜서 어음 할인이나 한어음을 이용해서 기한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물품의 권리를 이전시키는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지시식 선화증권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매수인이나 뭐 이런 것 선화증권을 구매한 양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운송계약을 운송인이 위반을 했을 때 운송인에게 클레임을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역실무나 이런 분야를 좀 깊게 공부하게 되면 여기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부딪히냐면 이 CIF 계약에서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합니다. 매도인이 알아서 운송회사 알아보고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임 지급하고 물품을 선적시켜요. 그러면 물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배금 결제해주고 어음 결제해주고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물건을 받는 매수인과 운송인 사이에는 그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그 어떠한 법적인 관계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운송 사고가 났어요. 제가 그 사전 제작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이 물론 목적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운임하고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의 분기는 물품 본선 적재시다, 선적시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운임이나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그건 매도인의 부담이 아니고 매수인의 부담이 된다. 왜? 물품을 본선 적재하는 그 순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이 이전하고 비용 부담이 분기가 넘어간다. 예, 그럼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운송하다가 뭔가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그 터진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비용 지출이나 이런 건 매수인의 몫이거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수인하고 운송인이 계약 관계가 아니야. 운송인하고 계약한 사람은 매도인이야. 그러면 매수인이 운송인한테 네 잘못, 네 책임을 따지려면 서로 계약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해요. 그게 왜 가능하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양도 이전시켰기 때문에. 매도인이 발급받은 선화증권을 뭐 그것을 신용장을 이용을 해서 하나는 취결을 하든 송금 방식을 해서 그냥 단순 이전을 하든 뭐 이런 지시식 선화증권의 활용 방법을 통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이전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원래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아니지만 운송계약에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자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선화증권 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여러 가지 그 밖의 운송 서류들을 전달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형식 선화증권을 사용하거나 딜리버리 오더, 화물 인도 지시서라고 합니다. 이 딜리버리 오더라는 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 무형 영어나 이런 데 시험 보면 DO 해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이 DO가 원래는 의미가 뭐였냐면 창고나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물품에 대한 권리권자가 물품을 빼서 가져갈 사람한테 전달해 주라고 창고직이 내지는 선박의 관리자한테 전달하는 의미예요. 저 사람한테 물건 빼줘. 그게 딜리버리 오더였어요. 근데 이게 실제 운송 관행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운송인이나 창고업자한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지시식 선화증권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지시를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물건 빼주라고 할 때 현재도 간혹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물인도 지시서가 CIF 계약에서 말하는 어떤 운송 서류가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실질적으로 실무 관행상 어떻게 보면 인도를 위한 어떤 지시증 내지는 요청 서류 정도로 쓰이는 것이지 DO 자체가 선화증권처럼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거나 뭐 양도증권이거나 유통증권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선화증권이 양도증권, 유통증권, 권리증권인데 이 권리증권이자 양도증권이자 유통증권을 쓰기 위한 단계에서 실무 단계에서 실제로 오더를 내리잖아. 그 오더를 하는 서류가 딜리버리 오더라는 거죠. BL이 있으니까 DO가 있는 거지 DO가 있으니까 BL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CIF 계약에서 사용이 되려면 지시식 선화증권이 사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CIF와 운송계약 볼게요. 운송서류, 당연히 운송계약이 나오죠. 보통 매도인은 계약된 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계약에서 약정된 방법으로 해상 운송을 위한 계품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계품 운송 계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한자가 어려워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국제무역서나 무역시험에서 나옵니다. 이 계품 운송 계약의 번역어가 여기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계약을 했다 그 뜻이에요. 말이 어렵지 한자어가. 자, 이걸 통해서 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하죠. 운임이라는 대가를 받고 물품을 목적지로 운반하기 위한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선화증권들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 용선계약도 있습니다. 용선계약. 용선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배를 빌린다. 배를 빌린다는 뜻이죠. 제가 상무론 시간 때 운송 파트 하면서 용선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뭐 전기선 용선, 그쪽 기안부 용선, 나용선, 이런 것들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학습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용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배를 빌려준다는 뜻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도 있냐면 배를 빌린 사람이 다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선주가 하주인 용선자에게 선복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선박의 관리인
그러니까 선주로부터 배를 빌린 사람이 장기 용선을 한 사람이 하주에게 선복을 제공하고 용선료 내지는 운임을 받는 것을 용선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용선계약, 전부 용선계약이야 뭐 그런 거고, 뭐 용선의 방식은 항해용선, 전기용선, 나용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용선계약이 이슈가 되는 거는 이게 간세사 2차 시험에도 한번 몇 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에 대한 이슈가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용선계약서가 쓰인다는 게 문제예요. 자, 개품운송계약 있죠. 위에서 말한 개품운송계약은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겠어요? 전기선, 컨테이너를 이용한 라이너를 사용을 할 때 개품운송계약을 씁니다. 그리고 이 개품운송계약을 할 때 여러분 따로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요. 뭘 작성해요? 그냥 선화증권을 발행해줘요. 누가? 운송인이. 그러면 선화증권을 제가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운송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운송계약서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운송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운송인이 하주에게 발행해준 선화증권을 가지고 뭐 어떤 작업들을 하면 돼요. 이거를. 근데 용선계약서는 표준화된 용선계약서 서식이 있어요. 그게 나용선이든 뭐 항해용선이든 기안부용선이든. 그러면 배 빌려준 사람하고 배 빌린 사람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계약을 한 적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계약서를 쓰듯이 배 빌려주고 배 빌려받을 때도 용선 계약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용선 계약이 있어. 근데 이게 운송은 운송이잖아. 또 뭐도 나오겠어요? 선화증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선 운송이나 개품 운송 계약은 운송 계약서가 따로 없고 선화증권이 그 역할을 다 수행하면 돼. 근데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용선 계약서도 있고 선화증권도 있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이라고 해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용선 계약을 바탕에 두고 발행된 선화증권이라는 뜻이에요.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 그러면 그게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선화증권이 우리가 앞에서 선화증권을 공부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목적지에 도착해서 화물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인에게 제시했을 때 물품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권리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라면, 선화증권만 들고 있으면 내가 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잠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은 그 선화증권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선화증권의 뒷배경에 이 선화증권이 나오기 위해서 무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배를 빌려주고 배를 빌려받는 용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 쉽게 말하면 막후가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선화증권,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의 경우에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가 선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예를 들어서 배 빌려준 사람이나 배 빌려받는 사람이 자신의 의무 이행을 안 해서 선화증권에 해당되는 그 물품이나 이런 것들,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차압이 되거나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거나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있어요. 집주인이 있고, 집주인을 하면 얘기가 이상하니까, 자, 건물주인이 있어. 그리고 삼겹살 집이 있는데 삼겹살 집 사장님이 있어. 나는 삼겹살 먹으러 간 사람이야. 그래서 삼겹살을 먹었는데 내가 결제를 했는데 좀 남았어. 10만 원 정도 남았어. 그래서 사장님 다음번에 올 때 제가 또 먹을게요 라고 얘기를 해놨어, 사장님한테. 그래서 한 달 뒤에 갔어. 근데 가게가 문 닫았어. 왜? 그 건물주인이 삼겹살 집을 쫓아낸 거야. 이해돼요? 내가 지금 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뭔가 선화증권이 온전히 그 하주나 권리권자가 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은 뒤에 뭐가 하나 더 있어. 배주인이 하나 더 있잖아. 그러면 혹시나 행여나 그 선화증권에 의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에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전기선사의 선화증권과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왜 다르게 취급하느냐. 여러분들 김철수 교수님이 하는 무역대금 결제에 가보면 UCP 600을 공부하잖아요. UCP 600에 가보면 19조하고 20조에 그냥 선화증권하고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구분해놨어.
읽어보면 내용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근데 왜 구분합니까? 왜 구분하는지를 잘 설명 안 해줘. 근데 구분해야 돼. 예. 제가 아까 말한 그거예요. 뒤에 뭐 하나 더 있는 거야. 용성계약부 산하증권은. 어쨌든 그렇다. 자, 약정된 운송서류를 제공해야 된다. 계약에 매도인이 제공해야 되는 운송서류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있다면 그러한 지시는 엄격하게 일치해야 되고, 산하증권상의 수화인, 당연하죠. 도착 통지처, 회사명, 선적일, 선적항, 양육항,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한국 상법에 선화증권에 어떤 것들이 기재되어야 되는지 법으로 정해놓게 되어 있어요. 법정 기재사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인커텀스 2020 매도인이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거서류 등이 있다. 자, 통상적인 선화증권, 운송서류의 요건 볼게요. 뒤에 선화증권의 요건을 따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CIF 계약에서 요구되어지는 운송서류의 요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일단 모든 약정 물품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적일을 표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에게 물품 내놓으라고 하면, 물품을 인도를 하면, 청구하면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류를 이전함으로써 그리고 운송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물품을 매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쉽게 말하면 물품을 실제로 운송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품의 권리권자가 선화증권을 매각하는 행위를 통해서 물품의 매각이 가능한 서류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든 4번이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서류는 유통성이 있어야 돼요. 유통 가능한 서류여야 된다.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통 선화증권이 관례적으로 간섭적으로 보통 3개, 3부가 발행이 되거든. 3장. 그것이 한 번에 풀셋으로 같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송장. 영어로 인보이스라고 하죠.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매도인이 공급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발행하는데 운송서류를 포함해서 AOA 비리든 COA 비리든 모든 운송서류는 운송인이 발행하는데 상업송장은 매도인이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매도인이 자신이 보내는 물품의 명세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물품의 명세와 대금, 총액, 이런 것들이 다 적히겠죠. 일종의 청구서이자, 영수증이자,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서류가 상업송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가 제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서는 선화증권인 걸 뻔히 알면서 운송서류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화증권 그 자체만 다시 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운송계약에서는, 보통 선박회사,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선박회사가 미리 일정한 조건을 정해서 선화증권 이면에 인쇄해 놓고 선복을 신청하는 하주는 그 조건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특정한 사항만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미리 작성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운송인에 의해서. 그리고 운송계약의 조건도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운송계약이 문제됐을 시에 운송인하고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을 해야 되는데 그 운송계약과 관련된 약관이나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도 선화증권 이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미 선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선인쇄되어 있는 내용들은 보통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등에 해당이 돼요. 제가 상무론 수업을 하면서 그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주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화물 운송론이나 물류 수업을 따로 안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는 없고 상무론 시간에 저한테 상무론 수업 들은 친구들은 헤이그 비스비의 대갈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내용들이 선화증권 이면에 미리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별도의 운송계약서는 보통 작성되지 않습니다. 자, 선화증권은 요식증권입니다. 이 요식증권이라는 게 뭐냐면 무역계약을 설명할 때 제가 불요식 계약이다. 특정한 폼을 가지지 않는다.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이메일로도 할 수 있고 굳이 쓰겠다면 편지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선화증권은 근데 요식증권입니다. 무엇이 기재돼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되는지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 기준으로는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화증권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진배없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선화증권을 이용을 해서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을 수 있고, 그 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화증권은 유통증권이기 때문에 배서라는 행위, 엔도스먼트. 그러니까 이 배서가 한자어로는 뒷배, 글 쓰다. 뒷면에 이서해서, 이서도 한자어네, 생각해보니까. 자, 뒷면에다가, 누구한테 준다, 나는 누구다, 뭐 이런 걸 적어서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유통증권이다. 자, 선화증권의 기능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뭐 상문호 시간에도 제가 한번 수업을 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따로 전기선 운송, 컨테이너 운송에는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잘 없다는 말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외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의 어떤 증거로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약 물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과 이 선화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차이가 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계약 조건에 있는 내용과 선화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달랐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물품의 선적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물품이 선적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선화증권에도 물품의 명세가 나오고 계약서에도 물품의 명세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틀리다? 그러면 뭔가 매도인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선적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선화증권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선화증권을 믿고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뭐냐면,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의 내용과 계약 내용이 물품이 일치하다면 그것은 적어도 물품을 선적하는 단계에서 운송인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매도인이 선적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하고 증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물품이 오고 있구나, 물품이 선적됐구나, 물품이 운송 중이구나,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인 입장에서. 그래서 대금 지급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용선계약에서도 선화증권이 쓰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보통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서가 선화증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수치증으로서의 선화증권. 보통 선화증권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품의 수량, 중량, 용적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적혀 있냐면, 선화증권의 물품의 명세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선화증권에 물품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 이 말이 적혀 있어요. 외관상 양호한 상태라는 거죠.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말이 없다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말이 없다면 물품이 하자가 있거나 숫자가 부족하거나 다른 물건이 실렸거나 포장이 잘못됐거나 개수가 부족하거나 물품이 빠그러졌거나 포장이 잘못됐거나 뭔가 사단이 난 거야. 그리고 운송인의 경우에는 그런 사단이 났다, 수량이 부족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숫자가 하나 부족한데, 혹은 포장이 하나 잘못됐는데, 혹은 물품이 뭔가 파손이 됐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늘 하듯이 물품은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라는 말 쓰면 뭐가 된다? 이 차이에 의해서 발생된, 그러니까 선화증권에는 양호한 상태라고 했는데 실제 선적된 물품에는 파손품이 있거나 불량품이 있거나 수량 부족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의 모든 책임은 운송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이 물품을 선적할 때 수량이나 중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적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운송인이
선적되는 물품의 수량이나 중량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 포장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사항에 대해서 운송인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비고란에 적어서 unclean BL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컨테이너 안에 담겨 있거나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의 상태나 중량이나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운송인 입장에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자신은 이 내용물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적습니다. 그거를 unknown clause라고 해요. 예, unknown clause. 부지약관이라고 합니다. 예, 부지약관이라고 하면 한자가 더 어렵죠. 아니 부자 쓰고 알지자를 쓰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다. unknown이죠. unknown. 예, 내용물 상태 나 잘 모르겠다. 내가 선정은 했는데 그냥 매도인이 주니까 그 준 대로 받아서 실었다. 이거를 나타내는 반드시 적어야 돼요. 자기가 책임 안 지려면. 운송이 책임질 수 없잖아. 분명히 매도인이 포장을 해서 줘서 나는 그걸 실었는데 목적지에 도착을 해보니 매수인이 말하는 거야. 개수가 부족한데? 나는 매도인이 준 대로 받았는데 라고 대답하면 안 돼. 선화증권 발행할 때다가 반드시 내용을 적어놔야 돼요. 포장 상태로 줘가지고 그 포장물 안에 내가 몇 개 있는지 확인을 못했다 라고 적어야 돼요. 그게 unknown clause예요. 예, 그래서 보통 컨테이너가 보통 그렇겠죠. 벌크 화물이야 외관상으로도 볼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운송인이 임의로 뜯을 수가 없거든. 예,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에 여기 32번 슬라이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shippers load and count 혹은 said by shipper to contain. shipper가 송하인이죠. 송하인이 숫자 셌다. 내지는 송하인이 말하는 대로 적었다. 이 정도로 분명히 기재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리증권으로서의 선화증권. 선화증권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선화증권 그 자체가 화물을 대신하고 화물을 상징하는 권리증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행위만으로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가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화증권을 훔치거나 선화증권을 지 맘대로 획득하거나 길 가다가 주었다 해서 이 사람이 권리를 보장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길 가다 주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팔았다? 근데 그런 선의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화증권은 그 정당한 권리권자에 대해서 양도되고 유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선화증권을 이 정당한 권리권자에게 아닌 사람에게 물품을 내어주었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문제는 운송인이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 주 강의 자료 끝부분에 내용을 적어놨어요. 자, 선화증권의 법적 성격 볼게요. 여기 쭉 많이 적어놨는데 이거 외우려 그러면 밑도 끝도 없고 에어컨 바람을 좀 줄이고 이게 한자어인데 여기 이 키워드 되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 떠오를 수 있어요. 이거 밑도 끝도 없이 한번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선화증권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뜬금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물품을 선적했겠죠. 물품을 선적했으니까 운송인이 발행을 했겠죠. 예, 그래서 전제되는 원인, 물품 선적이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발행된 증권입니다. 요인증권이라고 하고 요식증권은 제가 물력계약할 때 불요식 계약이다. 뭐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선화증권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기재돼야 되는 반드시 필수적인 사안들이 있어요. 틀이 있다고. 폼이 있어요. 폼. 그래서 요식증권입니다. 유통증권이죠. 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중간에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화증권 그 자체를 다른 제3자에게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권리를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증권입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에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운송인의 의무,
그리고 수화인의 의무, 정당한 소지인의 의무 이런 것들을 규율 해놓았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권리나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화증권 외의 내용을 바탕으로 뭘 하진 않아요. 자, 권리증권이다. 뭐 이거는 당연히 앞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고, 상환증권이다. 이거는 운송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선화증권의 원본에 제시가 있어야만 물품을 내줄 수 있어요. 그거 없이 물품 못 내줘요. 그러니까 물품과 서류의 상한으로서 인도되는 그러한 증권이란 거죠. 자, 그래서 선화증권이 이러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하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채권증권, 그리고 물품에 대한 처분을 선화증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처분증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CRF 계약에서 제공돼야 되는 선화증권은 그러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인커텀스에 짤막하게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인커텀스 내용 외에 여러 법제에서 CRF 계약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선화증권이 대체적으로 이런 조건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9가지 정도가 되는데 뭐 순서대로 보면 양도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운송을 전 구간을 커버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선적된 물품을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합의된 간습적 항로에 따라서 운송이 이루어지고 물품 운송을 제공해야 된다. 선적 시 발행돼야 된다. 그리고 진짜여야 된다. 가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계약 물품을 커버해야 된다. 유효한 선화증권이어야 된다. 무고장이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선화증권은 배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야 돼요. 이게 가능하려면 선화증권을 기명식으로 발행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시식 선화증권으로 발행해야 돼요. 양도 가능한 형태가 되려면. 자, 전 구간을 계속적으로 커버해야 돼요. 물론 선화증권이 이게 CRF 계약에 따라서 목적항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 구간을 CRF에서 쓰기 위한 선화증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규정된 구간 전체를 이 하나의 선화증권으로서 커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적 선화증권이어야 됩니다. 이게 앞뒤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선화증권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선적 선화증권이 있고 수취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수취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운송인이 물품을 선적지에서 매도인, 송화인으로부터 받았을 때 받았다 정도를 입증한 상태로 받은 정도의 프로세스 상태에서 발행하는 것을 리시브드 BL, 수취선화증권이라고 해요. 상관없어요, 사실. 웬만하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기선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항구 터미널 오퍼레이터가 이 컨테이너 야드 앞에서 물품을 송화인으로부터 전달받기 때문에 수취선화증권 뭐 쓰려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수취선화증권과 실제 선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온보드 BL, 선적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수취선화증권과 선적선화증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신용장을 대용결제 방식으로 썼을 때. 왜 그러냐면 UCP 600에서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선화증권이 선적 선화증권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UCP 600에. 그것 때문에 수취 선화증권을 들고 신용장을 쓸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데 수취 선화증권인데 처음에 발행됐을 때 수취 선화증권인데 결국에는 그 하물이 배에 실릴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 나중에 선적이 되고 나서 이미 발행된 수취선화증권을 선적선화증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바꾸는 행위를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보드 노테이션이라고 해요. 본선적재 부기, 본선적재 뭐 주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 표현은 그냥 온보드 노테이션이에요. 그냥 온보드 노테이션 하면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지만 수취선화증권에 날짜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슥슥 긋고 몇 월 며칠 날 어느 배에 실제 선적된 정도를 적거나 핸드라이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도장을 찍거나 뭐 아니면 별첨된 종이를 붙이거나 뭐 그 정도의
북이라고 해서 뭐 엄청 큰 걸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저 온보드 노테이션을 하게 되면 리시브드 BL이 온보드 BL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 사용을 하는 경우에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합의된 또는 간습적 항로에 의해서 약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이 이루어져야 된다. 중요하죠. 그 CIF 계약의 뒤에 지정되어 있는 지정 목적항 혹은 목적 장소까지 물품의 운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운송을 하기 위한 루트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거나 적어도 그 운송인들이 간섭적으로,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다니는 길을 이용을 해서 운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진짜야 된다. 위조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유효한 거야 된다. 유효한 운송계약 아래 놓여 있어야 된다. 뭐, 운송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뭐,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뭐, 위법한 물품을 취급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선화증권의 법적인 유효성, 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선화증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품 명세와 관련해서는 선화증권에 적혀있는 상태와 내용과 이런 물품의 명세가 실제 선적된 물품의 수량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상태에 대해서 일종의 증거와 같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물품과 일치해야 되고, 실제 선적되어 있는 물품과 선화증권상에 기재된 물품이 다르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선사, 운송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이런 것들이 클린한 비엘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매도인은 무고장 선화증권을 제시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무고장 선화증권, 아무런 문제 없이 클린한, 화물의 외관상 아무런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선화증권을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되고,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조그만 하자라도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물품의 하자 사유라든지 포장의 불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화증권에 기재하려고 하겠죠. 여기서 대립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대립이 발생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꼼수들은 결국에는 쓰면 안 좋습니다. 그 안 좋은지는 다음 주 강의 자료 거의 끝부분에 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적기간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무역계약 CIF 할 때 매도인에게 운송수배와 운송계약 체결과 운임 부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CIF는 매도인이 선적 시기를 지켜야 돼. 컨디션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적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 자, 기타 선화증권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통선화증권은 오늘날 잘 쓰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선화증권이나 하나의 운송인이 아니라 여러 운송인이 이렇게 거쳐가는 여러 운송계약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운송이 여러 구가 나눠서 진행되는 경우에 이거를 하나로 연결한 선화증권이 제공이 되는데, 뭐 전체 운송 구간을 커버하면 문제없이 쓸 수는 있지만 이런 통선화증권 같은 개념이 오늘날은 잘 쓰이지 않고 복합 운송의 개념으로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런 정도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용선계약 선화증권이 사용되어질 수 있느냐?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뭔가 뒷배가 하나 더 있어서 위험하고 뭔가 캐스처 마크가 많이 붙는다. 근데 이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있어요. 이게, 이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선화증권이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인도하고 인수받는데, 뭐 여러 가지 제한이나 제약이 없다면,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어요. 못 쓰는 건 아니야. 근데, 사용 시 여러 가지 주의점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선화증권의 그 자체가 아무리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따라서 발행된 선화증권이라고 하면 선화증권을 발행한 운송인과 하주 간의 권리 의무가 명확하기 때문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따라서 적어도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따른 하주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뭐 주의해서 쓸 필요는 있지 절대 안 되는 건 아니다. 용성계약부서 선화증권을 못 쓰는 건 아니다. 정도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복합운송증권 쓸 수 있느냐? 복합운송은 여러분들 뭐 복합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이 결합되어서 한 명의 운송인에 의해서 단일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운송을 복합운송이라고 하는데 CIF를 써놓고 복합운송을 쓸 수 있느냐 혹은 복합운송 증권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만 딱 놓고 보면 오늘날에 사용되고 있는 복합운송 증권이란 게 무슨 뭐 완전한 별개의 완전한 다른 차원의 운송 서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복합운송이랍시고 하는 것 자체가 주운송 구간이 복합운송도 여러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주운송 구간이 항공운송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운송 구간이 해상운송인 경우도 있을 텐데 주운송 구간이 해상운송인 복합운송 경우 그러니까 육상운송이 어느 정도 하다가 배를 태워서 보내서 거기 목적항에 도착해서 다시 육상운송을 하는 뭐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복합운송 자체가 선화증권 형식으로 발행돼요. 그 선화증권 형식으로 발행되는 게 여기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에 Combined Transport BL, Multimodal Transport BL, 혹은 피아타 BL, 뭐 이런 식으로 BL 형식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크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운송의 구간이나 운송의 의도를 그렇게 의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쓰는 데는 문제 없어.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복합 운송을 해서 목적지가 있는데 이 목적지가 항구가 아니라 어느 내륙 지역이야. 근데 여러분들 CIF 뒤에는 뭘 적게 돼 있어요? 인커텀스 상에. 인커텀스 2020 상에. 포트 오브 데스티네이션을 적게 돼 있잖아. 플레이스 오브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란 말이야. 거기서 오는 계리는 있어요. 거기서 오는 모순이 있습니다. 복합운송을 쓰게 되면. 네. 그러면 차라리 DAT를 쓰던가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김영식 선화증권. 제가 앞에서 쭉 설명했던 걸 봐서 이거 쓰면 왠지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유통도 안 될 것 같고, 운송 중 전매도 안 되고, 이거 어음 할인 해가지고 신용장이나 추심 방식에서 하한 어음 체결하기도 곤란하고, 그렇겠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택배 같은 거잖아. 택배 송장이잖아. 누구 받을 사람 딱 정해져 있잖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택배를 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다? 불가능하겠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운송하는 물품이 목적지 도착하면 가져가야 될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거 주면 되지. 운송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CIF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BL의 계약 조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상무원 수업 시간 때 국제운송 설명하면서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의 주요한 내용들과 특징 같은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선화증권을 사용하기 위한 국제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신용장과 관련해서 통일 규칙은 UCP 600이 있고 여러분들 계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 수업을 들으면서 주요한 CISG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인커텀스를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상운송, 특히 선화증권의 발행과 사용에 있어서는 국제규칙은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여러 가지 내용, 그러니까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서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따른다. 라고 보면 되고 선화증권과 관련된 한국 상법의 선화증권 편에 있는 내용들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화증권의 계약 조건이 기재되고 사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운송인에 대한 소송권 제가 이 부분은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매수인이 운송 계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운송 계약을 하는 당사자, 이해관계자, 직접적으로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 운송 계약과 관련되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운송인하고 직접적으로 운송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인 계약체결 당사자는 아니지만 난 뭐야?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 그러면 저 사람의 운송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내가 소송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게 어디 규정되어 있냐면 영국의 해상물품운송법에 기재되어 있고, 이건 뭐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타당하고 맞겠죠. 그래서 매도인은 뭐 주장할 거 없고, 매도인은 뭐 운송이 잘못된 거니 뭐 잘된 거니 그거는 어차피 자기가 그냥 운송 계약만 체결하고 넘겨주면 끝인 거고, 실질적으로 매수인이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를 획득을 했다라고 치면 운송 중에 잘못된 뭐 하물의 파손이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 당연히 매수인이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CRF 계약은 좀 내용이 더 남았어요. CRF의 뭐 여러 가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전 제작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